자, 오늘 지질시대 뭐 환경과 생물 그래가지고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원에서 나오는데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생물 다양성과 보전 뭐 이런 건데 저기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뭐 용불용설,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그다음 뭐 격리설 이런 게 있었잖아. 그 중에서 용불용설 이런 건 이제 아니다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일 그 주된 어떤 그 메인스트림 어쨌든 일단 자연선택설과 돌연변이설이 이제 현재 진화의 가장 메인스트림이긴 해. 그러니까 너희도 혹시 그런 얘기는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했다 이건 다른 틀린 얘기라는 건 알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종이 분화가 된 거지 얘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그게 안 나와. 그런 게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중학교 때 딱 그걸 배웠으면은 그냥 그 정도로 딱 끝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생물 다양성과 유지라고 해가지고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진짜 외워야 될 것들은 다 지구과학 내용이야. 지구과학 내용. 자, 202페이지 보면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잖아. 자, 봅시다. 네, 몇 가지 뭐 외워야 될 것들은 적어가면서 이게 이렇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게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자, 뭐 화석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냥 단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화석 뭐니 화석. 지질시대에 지질시대라는 게 일단 뭐냐? 일단 이름 자, 지질시대. 그냥 지질시대는 말을 지질시대라고 해놨을 뿐이지 그냥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그냥 지질시대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질시대를 나누는 구분은 자, 쭉 나누는데 지금 뭐 현재라고 한다면 가장 뭐 거의 대부분이 섬캄브리아야. 그 다음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요렇게 우리가 나뉘어져 있고 지금 보면은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88.2%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그냥 섬캄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이야. 그러면은 이 섬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 기준이 바로 화석이야. 기준. 기준을 화석이라고 많이 좀 묻기는 한데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 여기 생명체들이 고생대에 딱 특정지에서 나타나는 생명체들이 있고 중생대를 특정지에서 나타나는 생명체들 그리고 신생대를 특정지에서 나타나는 생명체들이 딱 구분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생명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자 봅시다. 밑에 지질시대의 구분, 섬캄브리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하는데 자,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를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여기는 생물의 변화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가르는 기준은 생명체의 변화예요. 생명체의 변화. 고개 끄고 들어가.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 화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데 이 화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지층의 마지막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층은 그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고 화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진짜 시험에 있잖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화석은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고 표준화석이라는 게 있어. 자, 이름을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시상화석은 그 시상화석을 봄으로 그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 지역이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환경. 표준화석은 어떤 시대의 화석이냐야. 시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층을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어쨌든 쌓이는 거잖아. 지층이라는 것은 흙들이 쌓여가지고 생겨나가는 건데, 자, 지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있잖아. 표준화석이라는 게 여기 지금 다 외워야 된다. 표준화석 중에 이제 고생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엽충이야. 여기에 삼엽충이 있다라고 치자. 삼엽충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 이 지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표준화석이라는 거야. 근데 이 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조개화석이 있다고 하자. 조개화석이 있으니까, 아, 이 지역은 이 시대에는 바닷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시상화석이야. 이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그냥 딱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환경을 알 수 있으려면은 그 기간이 뭐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기간이 좁은 면적이 에 많은 것들이 분포해야지 우리가 시상화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전 지구에서 조개가 다 발견되고 있어. 그러면 다 바다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따라서 시상화석은 좁은 면적, 그러니까 좁은 지역. 좁은 지역에 딱 나타나야지만이 그 부분이 아 여기가 바다였구나, 산이었구나, 내지는 뭐 습지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야 되고 표준화석은 고생대의 전 지구적으로 살았던 게 삼엽충이야. 고생대 전 지구적으로. 그럼 여기는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겠지. 넓은 지역에 대신 딱 그 시기에만 고생대에만, 물론 고생대에만 해봐야 몇 억 년이야. 몇 억 년이긴 하지만 지구나 우주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몇 억 년 정도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시간으로 치거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좁은 시간, 그리고 여기 좁은 지역에 넓은 시간. 오랫동안 이제 그 지역이 바닷가였다는 걸 알면, 예를 들어서 뭐 삼엽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닷가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도 삼엽충이 있고, 그 다음 위에 가서 조개가 있고, 조금 올라가도 계속 조개 산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 지역은 계속 바닷가였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시상화석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표 있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표, 여기는 그냥 다 동그라미를 쳐놔. 여기 있는 고생대의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그리고 신생대에서 화폐석과 메머드, 이거는 그냥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얘네들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표 자체를 그냥 아예 다 암기를 해버리고 있어야 돼. 자, 정의는 표준화석,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상화석은 그 지층이 생성된 그 주변의 어떤 환경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조건, 얘는 뭐야? 표준화석은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야 되고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상화석은 좁은 지역, 넓은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는 있잖아.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내면서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시상화석은 환경이어야 되니까 좁은 지역이고, 그러면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 안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시상화석 하면 바로 좁은 지역, 넓은 지역 그냥 나와야 돼.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알겠지? 그냥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상화석의 예, 자, 고사리, 산호, 조개.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육상 생물들은 그냥 자연히 여기가 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메머드가 발견됐는데, 메머드 화석이 발견됐는데 걔네가 바다일 리는 없잖아. 그런 거 너무 뻔한 것들 시상화석 말고, 산호, 조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항상 물이었다라는 거, 바다였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 고사리에다가는 별을 쳐놔, 별을.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줍시다. 그래서 우리 이런 화석들을 어떻게 분포를 우리가 쭉 봐가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 지층 같은 경우들은 우리 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잖아, 지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화석을 발견하는 이곳이 옛날에 어떤 곳이었는가를 알아보는 것들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맨 마지막 5번 그 다음 장 203페이지 밑에 중간쯤 보면은, 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층이 채택될 당시의 환경 알아내기. 자, 요거에다가 그냥 별표를 하나 쳐놔라. 거기에다 별표 쳐놓으면은 그냥 그거 봐봐. 그냥 너무 뻔해. 사실은 봐봐.
D라는 곳에서 D라는 맨 밑에 있지. 맨 밑에 D가 있어. D가 있는데 여기에서 산호가 발견됐어. 산호가 발견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야. 여기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 깊은 바다에서 산호가 못 살아.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시대는 잘 모르겠는 거지. 그런데 그 위에 C 지층에서는 삼엽충이 생겼어. 삼엽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야. 그럼 이 C라는 곳은 결국엔 언제 생겼다? 고생대에 생긴 지층이구나. 그리고 삼엽충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고생대 바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C 고사리는 뭐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잘 외우고 있으라고 했어. 공룡은 중생대야. 중생대에 공룡이 살았으니까 여기는 중생대에 육지가 퇴적 육지였었던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화석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밑에 봐봐. 맨 밑줄에 보면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라고 이 말이 없으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은 봐봐, 지층은 있잖아. 너희들 이제 뭐 중학교 때 우리 지층 배웠겠지만, 지층이 예를 들면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만 이렇게 쌓이면은 너무 좋지. 근데 양쪽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 지층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한다고. 이렇게, 그치? 처음에는 이렇게 휘어졌다가 이것이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뭐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도 생겨.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 지층이 역전이 생긴 거야. 여기서 맨 밑에 있었던 땅이 여기 이 부분에서는 맨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층의 역전이라고 그래. 지층의 역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고생대들이 신생대보다 위에서 발견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보통 공통과학을 다루고 있는데, 지구과학으로 넘어가면 지층이 역전된 상황도 나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져. 지층이 역전된 다음에 이 위쪽이 풍화가 돼가지고 깎여가서 없어졌다라고 해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것도 머릿속에는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표만 잔뜩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의 향연 벌어질 텐데, 자, 여기서 자,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잘 몰라. 그냥 여기다가 적어놔. 잘 모름. 잘 몰라. 그래서 안 나와. 잘 몰라서 안 나와. 몰라. 그냥 환경 이럴 것 같다, 추정된다, 뭐 화석이 드물게 발견된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바닷가에 최초로 됐고, 이때 중요한 거는 그거, 남세균,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야. 그리고 그 남세균들이 층층이 쌓여진 그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별표쳐놔. 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야.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옆에 보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사진 나와 있지. 그렇게 생겼어. 내가 이번에 호주 가가지고 보고 온 거 중에 하나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가서 보고 싶었던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남들은 뭐야 돌덩이야 이러고 널 알겠지만, 나는 저거 보면서 저게 스트로마톨라이트야 했던 그거거든.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었던 곳이더라고. 굉장히 멀어, 이거 보러 가기가. 엄청 욕 먹었어 나는. 자, 그리고 여기서 화석이 드물게 발견된다고 했는데, 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 이것은 암기해야 돼. 여기 지금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 가끔씩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왜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이게 지구과학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진짜 한 번에 보니까 천안여고 공통과학에서 아마 이게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생명체 자체가 없었어. 생명체가 자체가 작았다. 몇 개 안 되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자, 두 번째는, 자, 생명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얘네들이 단세포 생물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서 골격이 있어야지 화석이 되거든. 골격이 없는 생명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화석으로서 발견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야 워낙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많이 뭐 풍화가 이루어지거나 뭐 깎여서 없어지거나 소실이 된다는 거지. 소실. 요 정도 세 가지 이유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생명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었고 생명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화석이 될 만큼 이렇게 딱딱한 골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다 소실되어서 없어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대 봅시다. 고생대. 자, 기후. 이건 뭐 여기 있는 칸에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생명체가 고생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지난번에 아마 오존층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는 해줬을 텐데, 지구과학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 우리 자 지구의 대기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 질소가 계속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뭐야? 이산화탄소가 계속 줄어들었고, 산소가 계속 늘었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자, 질소라는 거는 왜 계속 유지가 되느냐?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 기체는 너무 안정적이야. 건들 수가 없어.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하지가 않아.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CO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되게 많았는데 얘네들이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한 남세균,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로 인해 가지고 CO2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서 산소를 계속 발생을 시켰던 거지. 그게 이제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 있었던 남세균과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했었던 그 일이야. 실제로 얘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바다에 이렇게 얕은 바다에 있는데 계속 뽀글뽀글 나와. 그게 산소래. 나는 봤어. 보고 갔어. 자, 어쨌든 괜히 그런 거 있지 않냐? 너희들 남들 아무도 관심 안 가는데 니들 한 사람만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가끔씩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여행에서 내가 이거에 좀 꽂혀가지고 그랬었거든. 진짜 욕 많이 먹었어.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냐고. 근데 저 버스 차 타고 차 4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니까 그것까지. 어쨌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서 O2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 산소가 증가하면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니? 오존층. 산소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생겨서 자 오존층이 이때부터 생긴 거야. 그럼 옆에 보면 오존층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지. 20억 년 전부터 오존층이 슬슬 생기고 그것이 이 자외선을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딱 막아주니까 자 이제 바다에서만 살던 생명체가 드디어 육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거야. 이 육상으로 올라간 놈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번성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고생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봐봐. 자 이거 지구과학 선생님들도 뭐 가르쳐 주시긴 할 텐데 실제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바닷속에서 생명체 엄청 많았을 수도 있어. 그 모르는 일이야 아직은. 모르는 일인데 이때는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화석으로 잘 발견이 안 돼.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런데 고생대부터는 육지로 올라온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막 발견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자면 그냥 생명체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였다. 고생대 때. 그렇게 되고 이게 육상생물이 출현됐다는 거지 여기서. 육상생물의 출현. 자, 육상생명체가 출현되게 된 배경은 오존층이야. 오존층이 생겨가지고 자외선을 막아줬기 때문이고 이 오존층이 생기게 된 이유는 결국 이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산소를 많이 발생을 시켜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자 말기의 대멸종이 있는데 이 대멸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 자 바다에는 무척추 동물 제일 중요한 거 삼엽충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 제일 많아요. 어류는 갑주어 그리고 강추충까지 나오고 이때 육지에서는 양치 식물 고사리 이때 고사리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고생대 때 고사리 고생대 하면은 고사리야. 고생대는 고사리야.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야. 이거는 기억을 해.
자, 그리고 이 양치 식물들이 대량으로 묻혀서 석탄층이 형성됐다. 자, 너희들 혹시 다 아는 거 주라기 공원은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주라기가 어디에 속하는 거니? 이 중생대에 속하는 어떤 이 고생대나 중생대, 신생대들도 있잖아. 다 이렇게 나눠. 나도 지금 옛날에는 그거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외웠었는데 나 지금 못 외우고 있고 지금 뭐 수업 전에 외워볼까 하는데 또 귀찮아가지고 왜 외우고 있나 싶어. 안 나와 어차피. 자, 주라기라든가 뭐 백악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중생대의 한 시대야. 자, 고생대의 시대 중에 딱 하나가 있지.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석탄기라는 게 있어. 석탄기. 여기에 석탄기가 있어. 여기 있는 양치식물자 육지에 생명체가 없었다라는 것은 식물도 없었다는 얘기야. 식물도 없었어. 근데 고생대에 지금 이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식물들이나 나무, 양식물 이런 거 엄청 번성을 했단 말이야. 걔네들이 다 죽어가지고 쌓이고 쌓인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과 석유야. 걔네들이 석탄과 석유가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석탄기라고 한 거야. 자, 이때 사실은 이것은 뭐 우리 환경론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석탄이 만들어진 시기가 한 2억 년이 넘게 걸린 거야. 그 만들어진 시기가.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또 우리 신생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또 5, 6억 년 이상이 또 걸렸잖아. 그래서 근데 불과 우리 인류는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지금 그걸 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생각하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게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게 수능에서 나왔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나와. 그냥 그렇대. 자, 그 다음 중생대 들어옵시다. 자, 중생대 쭈루루루 그냥 환경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 맞다, 고생대에서 요거 하나만 생각해줘요. 판기야. 판기현상. 지금 뭐냐면은 땅들이 다 모여있던 시대가 있었지. 그것을 우리 가장 큰 초대주기라고 그래가지고 판기아라고 불러. 그 판기아가 고생대 말경에 이제 딱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고생대 말부터 이제 신생대까지 오면서 지금 현재의 그 대륙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생대는 딱 그냥 다 필요 없고요. 파충류, 공룡. 중생대, 공룡. 파충류. 자, 파충류야, 파충류. 자, 그리고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기억하면 아까 얘기했던 맞지? 중생대 같은 경우는 암모나이트랑 공룡이 표준 화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공룡과 암모나이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지층에 다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공룡 화석이 나왔다.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뭐 공룡이면 중생대구나. 그럼 중생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쭈루루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 다 알아야 돼. 싹 다 알아야 돼. 표로 나와 있는 건 다 알아야 돼. 그 중에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말기의 생물 대멸종인데 이제 대멸종 같은 경우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꺼번에 얘기를 해줄게. 자, 신생대. 그 신생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빙하기요.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다. 빙하기, 간빙기.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포유류. 포유류의 시대. 바다에서 합해서 육지에는 대형 포유류인 뭐 매머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 인류가 최초로 출현을 했다. 이게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뭐 문제 풀이는 전혀 지장 없을 듯. 이제 대멸종 얘기를 할 건데 이 대멸종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나오는 건 뻔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자. 자, 일단
생명체 수가 갑자기 성칸브리 시장에서 자, 성칸브리아 시대는 그냥 아예 그냥 건너뛰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했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칸브리아 시대 때 그냥 몇 개 없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 고생대 초반에 쭉 올라가지.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대멸종이 있어. 중생대 쭉 올라가 한 번 대멸종 있고 나중에 쭉 올라가다 또 한 번 대멸종을 해. 그 다음에 신생대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대멸종의 시대는 총 5번 있어. 하나, 둘, 셋, 넷, 5번. 자, 요거 중에서 총 5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번, 5번이야. 3번, 5번만 외우고 있으면 돼. 자, 3번하고 5번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돼. 자, 3번은 고생대 말기야. 고생대 말기고 자, 고생대 말. 이것은 그냥 키워드 딱 하나. 가장 큰 규모의 멸종. 가장 큰 규모.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 이때부터 갑자기 삼엽충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삼엽충이 있잖아. 진짜 오만에서 나오는 화석이거든. 대한민국에서 되게 많이 발견된 화석이야.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 딱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 그때를 이제 대멸종, 3번 대멸종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때 이 대멸종의 원인은 실제로 잘 몰라. 판기아가 형성되거나 빙하기가 형성되어서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고생대 말 가장 큰 규모. 이 지질 시대를 거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이 고생대 말에 있었다.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생대 초에 생명체가 급격히 증가했지. 자, 그리고 중생대 때 쭉 올라가다가 한번 멸종해.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중생대 말. 자,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 여긴 뭐냐면은 공룡이 이때 멸종이야. 공룡의 멸종.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야. 공룡이 멸종했는데 이때는 운석 충돌이라고 보고 있어. 운석 충돌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멕시코만 근처에 좀 크기가 큰 규모의 운석이 떨어졌고, 이거는 저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공룡 멸종 이렇게 찾아보면은 재밌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있어. 이거 한번 찾아보면 재밌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전 지구가 그냥 구름에 뒤덮여 있었대. 그러더니 보니까 온도가 낮아졌지. 근데 파충류는 무슨 동물이야? 무슨 동물이에요? 정원 동물이야, 변온 동물이야? 변온 동물이잖아. 온도가 낮아지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기온이 지구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대멸종의 그 어떤 피해자가 됐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생대 말에 애들이 다 파충류들이 싹 다 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되면서 포유류가 변성하게 됐었던 이유는 딱 하나야. 포유류는 정원 동물이기 때문이야. 내 온도를 내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빙하기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자, 저렇게 털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야. 털옷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고 있을 수 있었는 그런 머리가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현생 인류가 이렇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아무튼 살아남아서 지금 지구를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고 있잖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인류학자들이 얘기지. 자, 중생대 말 같은 게 대별종, 공룡에 멸종하고, 이때는 운석의 충돌로 해가지고 이때 중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싹 다 멸종해가지고 안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대멸종입니다. 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3번하고 5번 요것만 했는데 문제는 요거 2개밖에 안 나와. 대신 1번, 2번이 고생대에 있었다. 3, 4번이 중생대 정도에 있었다. 이런 거 정도는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있다. 머릿속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번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절대 한번 문제 다 풀어봐. 3번, 5번 말고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절대로. 자, 이거 봐봐. 여기가 여기 저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제 몇 가지 좀 중에 대표적인 문제들. 자, 치상화석하고 표준화석 이 그래프에다 표시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 자, 표준화석 여기가 이제 분포지역이니? 생존기간. 여기는 분포지역. 자, 분포지역이 작고 생존기간이 길면은 얘를 우리는 치상화석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지역이 넓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 표준화석이라고 하지.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딱 나타내면 봐봐. A가 뭐야? 시상화석이겠네. 자, 시상화석은 A, D는 표준화석. 그럼 A, D 한 거. 2번이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뒤에 봐봐라. 자, 8번. 그림 가다는 고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거다. 암모라이트, 삼엽충. 그러니까 암모라이트가 딱 발견된 거. 이거 그럼 중생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고사리하고 삼엽충. 이거 뭐야? 삼엽충 같은 건 고생대. 고사리 어디야? 양치식물 어디야? 아직 안 외워서 그래. 고사리 같은 경우에 고생대라고 그랬어. 그치? 고생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밑에 보면 중생대다, 어떤 환경이다 이런 것들 얘기 나오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대멸종도 봐봐라. 자, 다 208페이지 봐봐라. 대멸종 16번 딱 봐봐. 가! 언제야? 3번 대멸종이지?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210페이지 봅시다. 과학은 있잖아. 내가 이제 언제야?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눠가지고 수능이 출제되는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 이후로 나온 문제들 다 보면 있잖아. 진짜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구나 하는 게 너무 뻔히 등장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통합과학도 내가 왜 그러냐, 왜 너희들한테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통합과학을 한 선생님이 이렇게 통합과학 전문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그래.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생님이 따로 들어와서 가르쳐. 그래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로 안 가르쳐. 그냥 물리하면 너희들 지금 보면 역학적 에너지하고 충격량, 운동량 배웠잖아. 그것과 뒤에 나오면 이제 전기 에너지 배우거든. 그 딱 두 개가 물리는.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이 물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냥 물리 원 교과서를 가르치기도 해.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공부를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안 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그때 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너희들한테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주긴 할 텐데, 일단은 내가 왜 이것을 그냥 통합과학 입장에서가 아닌 그냥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입장에서 가르치냐면은 그래서 그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학교에서. 너희들 이 통합과학 완전히 난도질이 될 거야 아마. 범위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누군 여기서부터 가르치고 시험 범위가 여기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지들이 맨날 봐왔던 문제를 내기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올 것만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통합과학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 딱 나올 만한 것들을 공부하면 돼. 자, 210페이지. 자, 이 단원 자체가 정말 나올 만하지 않은 그런 단원이라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했어. 이거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왜냐하면은 자, 앞서서 나왔던 이것이 그 지질시대의 생명체나 이런 것들은 생명과학 얘기가 아니라 지구과학 얘기야. 아마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줄 거야. 근데 그 단원에 갑자기 등장하는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이건 완전히 생명과학이거든.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안 가르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쭉 내가 읽어보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근데 중요하다는 건 표시만 해줄게.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의 반복이니까 너무 힘들게 공부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진화 되는 거야. 이제 변이 하는 거 점점점. 자, 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이라는 것은 뭐냐?
뭔가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 이거 바뀌는 것은 유전적인 것과 비유전적인 것들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비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유전은 뭐야? 그냥 내 DNA에 새겨져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까맣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까만 거 이런 얘기야. 그런데 비유전적인 건 뭐야? 얘네가 염색을 한다고 해서 그 염색된 머리 색깔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지. 뭐 이를테면 내가 근육 운동 엄청 해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근육량이 자녀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비유전적인 그런 후천적인 것이 될 거고 우리가 실제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전적인 요인이 아니야.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유전적인 요인이 어떤 식으로 계속 대를 거듭해가지고 넘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유전적 변이가 되는 것은 돌연변이가 가장 대표적이고 변이가 돌연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돌연변이야. 내가 얘기했지 이 돌연변이 왜 생기는지 DNA를 공격하는 어떤 전자파 이런 것들이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돌연변이가 생긴 이유는 너무나 다양해. 그리고 다 밝혀지지도 않았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있지 뭐지? 유성생식. 유성생식, 무성생식은 다 알고 있지? 유성생식은 암수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게 유성생식이고 무성생식은 그냥 계속 한 종자가 나오는 거야. 뭐 출합법이라든가 분열법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부모님의 어떤 유전자의 두 개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유전자 형질이 있고 여기 유전자 형질인데 요것과 요것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유전자 형질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형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형질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수한 형질 이런 것 때문에 뭐 우생학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형질이 나왔다면은 걔네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 애들이 더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중에 진화로 이 세대와는 다른 세대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진화의 원인인 거야 유성생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돌연변이가 진짜 급격한 진화라고 해야 되나? 급격한 진화에서는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변이는 이제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다윈이 결국에는 뭐 알고 있지. 찰스 다윈이 뭐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의 부리를 보면서 뭐 종의 기원을 쓰면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요거 이제 자연 선택설이야 지금. 자 그냥 자연 선택설이 지금 거의 지금 최종적인 결론이 나고 있어. 뭐 용불용설 이런 것들은 이제는 큰 의미 없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설 어떤 거냐? 초기에는 기린의 목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목이 다양한 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이 긴 놈들만 계속 살아남더라 이거야. 내가 쓴다고 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길어진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목이 길었던 애들이 계속 살아남다 보니까 걔네들만 남고 지금 현재는 목이 긴 애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고 사실은 요거는 뭐 문제나 이런 데서 절대 안 나올 테지만 이 진화론 같은 것들이 이 사회가 사실 자연선택설 여기서 사실은 여기 지금 요거 좀 알려줄게. 여기 지금 210페이지 보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고 나와있지 진화론이라고 안 나와있지. 근데 이거 지금 진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진화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종교계의 문제점이야. 종교계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나와 이렇게 요새. 종교계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계가 이제 갖고 있는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래 야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뭐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지만 나는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선택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개인적인 믿음이야. 너희들한테 강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신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마음이 되게 편한 부분이 있어. 왜? 아닐 것 같아? 내가 성경 읽는다고 하면 되게 뭐 웃는 애들 있어요. 저 인간이 무슨 그러면서. 근데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믿음일 뿐이야.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강요하고 난 내 아들한테도 절대 뭐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아. 나도 이제 완전 무신론자로 살아온 게 40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는 신이 어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지.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선택했다 이거야. 내 생각은, 내 개인적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논리 정연해, 그리고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무슨 막 되게 대한민국 그렇잖아. 너희도 그렇지 않냐? 너희들끼리도 보면은 내 편 아니면 적이잖아. 안 그런가?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나이 먹고 나서부터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게 되겠는데, 그러지 마 얘들아. 한자 다를 수도 있지 뭐. 프랑스어에 이런 말이 있댄다. 사데펑이라는 말이 있대. 이게 뭐냐면은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래.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나오는 그 문구라고 하더라고. 그냥 남들이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지? 그렇게 생각해. 이게 사실은 이 진화론 때문에 우생학이 나왔고, 우생학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잖아. 그게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은 인종적으로 아주 우수한 민족이다. 그지? 우생학이 우자가 우월한 우자야. 그러니까 우월한 놈들이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니들은 열등한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우생학이거든? 이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지. 지금도 뭐 인종차별이 없지 않잖아. 있거든. 니들은 인종차별 안 하는 거 같지. 해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랑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따 딱 거부감을 갖게 돼 있어. 뭐 생기게 이렇게 생겨먹어서 어떻게 어쩔 수. 나도 마찬가지야. 딱 보면은 쟤네는 우리가 다르구나. 쟤네를 차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일단 그 마음부터 들잖아.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막 이 사회학적으로 막 생각이 들면서 막 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우수한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내가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모든 걸 가져야 돼. 이건 사실 잘못된 거거든.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굉장히 내가 보기에 찰스 다윈이 들었다라면 아마 무덤에서 까무러쳤을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했지, 실제로 이 진화론 때문에.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그래. 이것을 진화라는 것 자체를 과학이 아닌 이상한 쪽으로 해석한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알겠지? 자, 다음 장. 자, 여기서 뒤에 봅시다. 요거 하나, 핀치브리의 자연선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뒤에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선택, 이거 지난 시간에 유전 얘기하면 DNA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었어. 말라리아하고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 항상 비슷하다고. 요거야. 자,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잘 안 걸려. 그런데 말라리아에 맨날 감염되어 있는 이 아프리카의 지역들을 쭉 보면은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 지역의 환경에 맞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낫 모양 적혈구, 이게 생존하는 데 있잖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일반 적혈구하고 낫 모양 적혈구는 일반 적혈구가 훨씬 더 살아남기가 좋아. 왜냐하면 낫 모양 적혈구는 일단은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적혈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 나의 산소 원자를 여기까지 나의 세포 말단까지 전달을 해줘야지 세포에서 그 산소와 포도당을 합성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잘 운반이 돼야 돼. 적혈구가 제대로 된 모양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낫 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안 좋겠지. 그리고 낫 모양 적혈구는 이 혈관에서 계속 뭉친대.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을 막거나 이런 것들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뭐야? 이거 살아가는데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말라리아가 창궐한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얘네들이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존율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말라리아로 죽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계속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이 정도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항생제 세균,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야. 두 번째, 항생제 내성. 자, 보면은 항생제라는 게 뭐니? 항생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세균을 죽이는 게 항생제야. 세균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약 먹을 때 보면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약이 있고 항생제가 안 들어가 있는 약이 있어. 그 약도 이제 구분이 되거든. 뭐 이것은 뭐 기전은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 염증 같은 거 생기면은, 염증 같은 거 있다라고 하면은 항생제를 무조건 먹어요. 왜냐면 그 염증은 세균들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 너희 혹시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 이렇게 뭐지? 뭐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복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면은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바깥에 있는 세균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피부가 있을 때 피부가 그런 걸 다 막아주는데, 그것을 딱 깔았을 때는 피부 속 안으로 바로 그런 세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엄청 많이 복용을 시켜요. 너희들 뭐 수술하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링거 맞고 있잖아. 입원해 있으면은 밤마다 와가지고 항생제 한 방씩 놔주는 거야. 링거에다가 항생제를 계속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항생제라는 것은 결국 이 세균을 죽이는 건데, 자, 이 세균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페니실린 같은 어떤 되게 유명한 항생제가 있어. 근데 어떤 놈 하나가 갑자기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항생제 딱 했을 때 얘네들 다 죽었어. 얘 하나가 살아나와가지고 번식을 해버리면, 야, 세균은 어떻게 돼?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 형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거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놈들만 이렇게 잔뜩 또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드디어 항생제를 먹어도 안 죽는 세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남용하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에서 항생제 엄청 쓰거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격이 급해서 보통 감기가 걸렸다고 뭐 열이 나거나 뭐 콧물이 나거나 기침했을 때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낫는 게 정상적이래.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주사 한 방 맞고 약 한 번 먹으면 나야 되잖아. 그 다음날부터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냐 너희들도?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정말 내가 항생제가 필요한 순간 있잖아. 예를 들면 진짜 큰 외상을 입었다거나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럴 때 항생제 안 먹어버리,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내 몸의 세균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군대에서 있잖아. 군대에서는 이제 큰 사고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사람 죽는 사고가 자주 나거든. 총 맞거나 예를 들어서 머리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얘네들 보면은 항상 이 항생제가, 진짜 나 이렇게 군대 얘기도 욕하지. 항생제, 군대에 들어온 항생제가 몇 개 안 돼. 군내에 들어오는 항생제 자체가 안 돼. 너희들 잘 생각. 군내에 들어가는 항생제가 몇 개가 안 돼. 근데 있잖아, 이 어떤 특별한 애 같은 경우는 군 내에 있는 항생제에 다 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 내가 훈련시켰던 애들 중에 딱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 걔가 칼로 여기 잘랐어. 훈련하다가 어느 정도 잘렸냐면 여기가 거의 이제 반 정도가 잘려졌어. 그냥 엄지 손하고 검지 사이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칼 이렇게 그로 이제 이렇게 토끼 이렇게 죽이다가 이렇게 잘렸어. 근데 이제 걔가 갔는데 걔가 딱 그러더라고. 군대에서 자기 치료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자기는 항생제 맞는 게 없대. 그래서 일단은 나는 군병으로 데려가야 되거든. 데려갔는데 그 항생제 맞는 게 없다고 해가지고 바로 충북대학교 병원 가가지고 그 치료를 받았던 그 기억이 나거든. 이거 막 꼬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생제를 남용하지 맙시다. 당연히. 그래서 사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이렇게 안 맞게 하는 게 사실 좋긴 좋다고 하는데,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그렇다더라고. 감기 걸렸어요 하면은 비타민 먹고 쉬세요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한 3, 4일 내지는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태가 호전되니까 낫는다는 거야. 대한민국은 3, 4일, 4, 5일을 못 기다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그냥 쓰게끔 하고 있는 건데, 야, 요거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살아가는데. 항생제 남용하지 맙시다. 자,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선택까지 해가지고 지금 요건 하고 잠깐 쉽시다.